자, 또 하나, 이재명 대통령 그 당대표 시대에 재작년 1월 2일 날 피습당했을 때, 그때 헬기 태웠다고. 아, 그걸 가지고 난리를 무슨 인권, 아무튼 권익위에서 지랄 갑질이라 연병을 해가 갑질이라고 했어요. 갑질이라고. 아니, 산에서 다리 부러져도 헬기가 와서 싣고 가는데, 목에 칼 맞은 환자를 이송했다고 그걸 갑질이라고 난리를 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역시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이 부위원장에 의해 개입하는데 이놈이 엊그제 우리 뉴스에서 말한 것처럼 김건희 김건희, 디올백 무죄 만들어주는 데서 이 선도적 역할을 했던 놈인데 여기서도 등장을 합니다. 네. 자, 국민권익위원회가요. 2024년 이재명 대통령의 그 헬기 전원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정승윤 당시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부적절하게 개입했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헬기 전원 신고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전원위 의안과 회의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을 당시 부위원장이 의결서에 포함시키도록 한 혼자서? 네, 이거 정황이 공문서 확인이 위조 됐다는 수준이야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 부산 소방본부 직원이 이송을 결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담당 부서는 제도 개선 취지의 기관 송부 의견을 냈지만 정승윤이가 행동 강령 위반 통보를 처리해라! 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헬기라고 하고 있는 게 뭔가 오지에서 난 이 사고 환자나 응급을 다치는 환자들한테는 우선적으로 쓸 수 있게끔 이 권한들을 응급의료센터나 이런 쪽에다 두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담당 의사하고 담당 의사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해가지고 뭐 시간 여력이 되는지 이거를 확인해서 하게끔 하는 게 제도적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대단한 갑질을 정치적 권력을 통해서 했다라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심지어 담당 비서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압력을 행사한 예가 없어요. 의사가 옮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긴급한 후송이 필요하다는 담당 의사의 진술까지도 나왔는데도 이걸 억지로 갑질로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이걸로 해갖고 피습 사건을 묻어버렸어요. 헬기 이송이 병원 간의 공식적인 협의였는데, 근데 권익위에서는 이게 이재명 대표 측의 요구에 의해서 강행되었다. 그러니까 강제로 갑질, 부당 개입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심지어 사건 처리 기한이었던 2024년 3월 18일 정승윤이가 관저에서 윤석열을 비공식적으로 만났다고 합니다. 이 권익위 직원도 얘 갑질 내지는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사망했잖아요. 네. 그 사망한 사람한테 거봐라 저 이재명 헬기 그 사건 때문에 이 사람이 압박받아갖고 자살한 거다라고 또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짓거렸다가 위족들이 유서에 그런 내용 없다. 네가 괴롭혔다는 내용만 있어. 라고 반발을 사고 있는데도 사과를 안 했던 놈이야. 근데 이런 놈이 부산시 교육감 후보로 지금 출마를 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답이 없다, 답이 없다. 나를 정치 탄압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머리를 또 밀었어요. 수사 대상이야, 얘는. 하여튼 이게 이제 나 진짜 저짝 애들은 왜 하나같이 이 모양 이 꼴인지를 모르겠어요. 저짝 애들이 살기 위해서 아. 이런 선택을 하는 거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나온 놈을 뽑아가지고 교육감을 만들어준다든지 정치인을 만들어주는 선택이 있다고 치면 과연 그런 유권자들이 나중에 대한민국의 어떤 민주화라든지 민주주의라고 하든지 법치주의에 대해서 과연 본인이 피해를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주장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의 모든 법을 다 무시하고 비정상적으로 법을 안 지키고 악용했던 놈한테 내가 내 자식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내 지역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조치나 예산을 떠맡길 각오를 하고 그런 놈을 뽑는다? 정말 그런 일만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없는 일 조작이나 하겠지, 또, 그러면. 자, 이런 와중에 철도공단이 요즘 계속해서 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이 그 철도공단에서 뭐 어떤 일개 기업을 위해 가지고
공사도 안 한 상태에서 막 돈 밀어주고 그래서 그거 환수시켜라 막 이런 얘기 나올 때 철도공단이 왜 저렇게 망가졌을까 공단 중에서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철도공단이 계엄 당시에도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산하기관한테 계엄령을 따라라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동조 강요 내지는 명령이 있었다고 하는 게 밝혀졌어요. 그럼 이것들은 아예 제2의 계엄을 염두에 두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을 따르라라고 하는 명령을 공식적으로 공사와 공사의 사장이 내렸다는 얘기거든요. 관련한 결제 라인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공단이 계엄 해제 표결 이후에도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을 따르고 비상계엄에 따른 부서별 지침을 공문과 문자로 내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철도공단의 법무담당 부장이 이 당시 공문 작성을 담당했던 차장 A씨의 가족을 불러서 왜냐하면 휴직 중이었대요. 이 A 차장이. 그랬더니 이제 같은 회사에 재직 중이던 가족을 불러서는 이 문제가 된 공문을 보여주면서 조사를 할 것 같다. 그러면서 대응을 잘 하지 못하면 결제 라인에 있는 사람 다 다친다. 임년문 너도 다쳐 뭐 이런 얘기 그렇죠,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성보다는 입단속에 나선 거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이 제기되니까 아니요. 저는 가족을 만난 건 사실이지만 선배로서 조언을 위해서 불렀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연결고리가 철도공사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를 비롯해서 국방부, 기타 다른 행정기관 업무로까지 전부 지금 확대돼서 지금 연결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에도 군이 개입했다. 퇴역 군인이라든지 또는 이와 같은 카르텔이 내란 세력의 카르텔이 그 안에서 작용되지 않았나라는 의심을 갖고 조사가 들어갔는데 조사 책임자가 김민석이라고 네. 해갖고 총리가 국토교통부의 철저한 조사를 긴급 지시했고 국토부가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뭐 최근에 그 검찰 TF 그 보안 수사권 없는 거를 해가 뭐 상정해서 뭐 검토하라고 했고, 그러니까 지금 유이재명이 안 먹힌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뭐 노선을 좀 바꾼 것 같긴 해요. 바꾸는 척하는 거지. 그러니까 바꾸는 척 하는 눈속임을 하는 거든지 거지. 어쨌든 언제든 또아리를 틀고 다시 고개를 디밀고 나올 수 있다. 어쨌든 총리는 어차피 계엄 때 뭐 했는지 그만둘 거잖아요. 모르니까 우리가. 우린 총리가 계엄 때 안 들어온 걸 알고 있잖아. 네. 본회의장에서 우리는 김민석을 보지 본 적이 못했습니다. 없죠, 우리는. 만일 그때 김민석에게 제 개인적인 가정이에요. 모종의 세력이 에헤이 또 내가 야당을 싹 쓸 건데 그 다음은 너. 그 다음에 너한테 명목상으로 가자. 응. 명목상으로 내가 너를 좀 그 자리에 올려가지고 조금 어떤 명목상의 야당 대표를 좀 시켜볼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혹시 관심이 있어? 라고 에이. 얘기를 뭐 제 가정이 뭐 감기약 먹고 잤대잖아. 근데 감기약 먹고 잤다. 저기요. 감기약 먹고 감기약 먹고 자면 잤어요. 안 깨워 마누라가? 그러니까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같이 사는 사람이 계엄이 일어났는데 지금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아니 내가 일반인인데도 만약에 내 남편이 감기약을 먹고 자고 있어 의원인데 지금 계엄이 터졌네? 불법 계엄인데? 그럼 수면제를 먹고 자고 있었는데 싸대기를 때려고 깨워야 돼. 또는 그냥 같이- 차에 실어가지고 나 같으면 간다. 같이 가가지고 감기약 먹고 다 같이 잤나 보지. 온 가족 그날만. 네. 그럴 수 있죠, 뭐. 그럴 수 있죠. 어쨌든 일을 어떻게 예. 하는지 봅시다. 아니 네, 온 이제. 가족이 감기에 걸렸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치 조작된 지정 생존자 같잖아. 민주 진영에서. 우리가 한동훈이도 살살 할 거니까. 이제 마치 조작된 지정 생존자처럼 돼 있고 아무도 아니 계엄 때 감기약 먹어서 수면제도 아니고 감기약 먹어서 자갖고 못 나왔어요라고 하는 거 그거를 계엄이 해제돼서 끝난 그 다음날 아침까지 과연 그 변명을 지금 우리 그때는 믿어줬지만 핸드폰 기록 한번 보고 싶긴 하네. 지금도 믿고 싶은 거예요. 왜 이준석이 씨발 집 앞에까지 가갖고 샤워하고 나왔는지까지 마찬가지 동선 하에서 진짜 잤어?
잤는데 휴대폰을 현란하게 돌아다니던데 내지는 계속 통화하고 있다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러게. 뭐 보좌진이나 다른 의원들은 전화 안 했을까? 그래서 나 그 생각도 해봤어요. 김민석이 계엄을 가장 먼저 경고했다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한 계엄을 막기 위한 경고가 아니라 계엄 얘기를 하면 욕을 처먹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 상황을 얘기하기 위해서 얘가 앞에서 깃발을 흔든 거면. 가짜 깃발 사건이다. 그렇지. 페이크다? 페이크인 거지. 어머, 거기까지 가면 진짜 개쓰레기인데?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맙시다. 아, 나는 막 요새는 온갖 상상력이 생각이 막 거기까지 가. 고발하세요. 요즘 이거는 분명히 제 개인적인 상상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유, 너무 상상을, 우리 어쨌든 진짜 험한 세상이라 별의별 상상이 다 드네요. 예. 국가철도공단 이사장도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튼 뭐 조사를 하면 나오겠죠. 뭐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예. 자, 관련해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10만 이상 유튜버, 10만에 걸렸어요. 10만 이상 유튜버는 일단 허위 사실 유포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법안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방미통위가 요거는 이제 개정안이 이루어져야 나오는 내용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도 사안과 없는 가짜 뉴스를 얘기한다라고 하면 뭐 피해 금액의 5배로 손배상할 수 있는 걸 만든다는 거. 저희는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길 바라요. 유튜브, 틱톡 등에서 최근 3개월간 총 3회 이상 정보를 게시한 사람 가운데 구독자 10만 명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 월 평균 조회수 10만 회를 넘는 경우 불법 허위 조작 정보 게재자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얘기들이 나중에 허위로 밝혀지게 된다고 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예측을 한 거지 이게 맞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토로한 겁니다. 근데 마치 이게 사실인 것처럼 써내고 있는 보수 유튜버라든지 가짜뉴스 유발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될 수도 있겠다 싶은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찌됐거나 가짜 뉴스에 속지 마시되 최소한 송 작가의 이런 의심에 대해서도 나중엔 한 번쯤 성지가 될 수 있도록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국토교통부가 문제예요. 김건희 도로만 꺾어준 줄 알았더니 휴게소를 해갖고도 엄청나게 해먹었고요. 지금 여러분 알고 계시죠? 김건희 도로가 아직 확정도 되기 전에 그 도로 종점 부분에 휴게소 공사가 시작돼서 거의 완공 단계 마무리가 돼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때도 얘기할 때 휴게소를 벌써 짓는다고? 도로가 시작된 다음에 지어도 그쵸. 이상하지 않은데 휴게소가 먼저 들어왔어요. 휴게소가 이미 들어와서 완공 상태로 거의 마무리가 돼 있는 거야. 결국은 국토교통부 안에 도로와 철도와 그 이외의 각종 SLC 사업을 통해 가지고 1년에 국토교통부가 써 조지는 예산이 120조 원이 넘는데 그 예산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이렇게 빼돌려 가지고 헤쳐먹고 그걸 헤쳐먹기 위해서 신복들을 거기다 앉혔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집행됐던 SOC 또는 국토교통부를 통한 각종 어떤 광급 공사의 낙찰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집행 자체가 얼마나 개판이었을까. 원희룡이 뿐만 아니라 그 국토교통부 자체의 3년 동안의 내력을 철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야. 그걸 총리가 지금 맡은 거야. 근데 총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라면 또는 총리가 일부러 이거 못 건드리게끔 못하는 사람을 시켜갖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라면 밝혀지는 거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게 제일 걱정이라는 거죠. 뭐 그건 이제 국가철도공단이니까 조금 다른 문제긴 합니다. 예. 자, 공단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의 행정이 얼마나 썩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였다고 봐집니다. 네. 자,